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이 탄핵 심판 재판이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 그리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선고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정이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소에. 이거는 언제쯤 나올까?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 같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까지 잡힌 변론 날짜까지 포함되면 8번을 변론, 그러니까 재판을 8번을 하는 셈이에요. 오늘까지 한 게 7번째고 그다음에 오늘 목요일 13일에 또 한 번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8번인데 일단 헌재는 8번까지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요. 근데 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변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17번을 했어요. 그리고 선고는 마지막 변론이 끝난 뒤에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번의 변론,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론이 끝난 뒤에 14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2번의 선례를 감안한다면 마지막 재판, 즉 변론이 끝난 뒤에 10여일 정도면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례입니다. 물론 이게 이번에도 그거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일단 8번까지 잡혔잖아요. 이번 주에 끝납니다. 그게 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언제쯤 선고가 나오는 걸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또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이 접수되고 나서 한 3달 정도 만에 나왔죠? 최종 결정이, 선고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한 2달 정도로, 또 이건 상대로 빨랐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양진희 변호사, 우선 지금 8번까지, 이번 주까지 하면 8번의 변론이 잡혀 있는 건데 추가적으로 변론이 더 잡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변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한덕수 총리라든지 이경민 방첩사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니라 보류해둔 상황이거든요. 아, 보류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필요하고요. 8차 변론 기일까지 일단은 지금 증인 신문으로 꽉꽉 채워놓은 그런 상황인데요. 변론을 종결하기 이전에 각 변호인들의, 그러니까 최후 진술도 듣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일반적으로 듣고 종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차 기일을 마지막으로 종결한다라는 것은 시간 관계상으로 보더라도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지금 30명 넘게, 훌쩍 넘게 신청을 해놨는데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않는 수의 증인을 지금 채택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변론 종결한다면 아마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에 침해가 있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겠고 일부 증인들을 강력하게 더 채택을 해달라라고 입장 표명할 가능성도 있어서 일단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기일 지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까지 하면 8번인데 한 10번 최소 그 정도는 더 가야 할 것 같다, 이 전망이신가요? 최대로 뭐 2월 말까지 쭉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헌재가 이 시기를 뒤로 미루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재판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일을 지정하는데 더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2월 말까지는 조금 기일을 최대한 빽빽하게 잡아서 끝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러면 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실 더 받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제 행위 자체가 더 복잡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까지 한 2주 걸렸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2주 정도면 충분하게 판결문 작성이라든지 선고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양지민 변호사의 전망대로 2번 정도 변론길이 추가되고 2주면 언제입니까? 선고 나오는 날짜가? 최대 3월 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3월 안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얼마나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심히 침해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여러 가지 신청이라든지 뭐 증인 신청 아니면 증거 조사 절차에 대해 문제 삼는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을 다만 좀 적게 한다면 3월 내에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또 한 가지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마흔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이에요. 아직 임명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또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론은 끝났고 어떤 최종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합의를 한 거 아닌가. 당에서 그런 범죄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 중에 마흔혁 후보자만 빼고 2명만 했어요. 그 마흔혁 후보자를 빼고 임명을 안 한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그걸 헌재가 변론을 끝냈고 이제 판단만 남은 건데 양진희 변호사, 만약에 뭐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위에 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흔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요. 네, 이 부분도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만약에 마흔혁 재판관이 합류가 된다라고 한다면 선고에 마흔혁 재판관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다 끝나고 선고만 남은 그 상황에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그렇죠. 다시 또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선고에 참여를 시키고자 한다면 사실상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신 절차라는 것이 증거조사에 참여를 이전에 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예. 간략하게라도 이러한 증거조사 절차를 우리가 갱신한다라고 입장 표명만 해도 사실 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론 재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절차적인 지연이 된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예. 다만 변론 종결되기 전에 만약에 마흔혁 재판관이 임명이 된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재판이 그렇죠. 끝나기 전에. 그렇게 된다면 과거에 조한창 정계전 재판관이 임명됐을 때에도 바로 간단한 갱신 절차를 거쳐서 바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면 마흔혁 재판관도 물론 선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재판에 참여해서 본인의 그러니까 의사를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적절하다라는 또 이야기가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것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결 전에 임명이 된다면 충분히 간략한 갱신 절차를 통해서만 얼마든지 선고에는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헌재 어떤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네요. 이런 가운데 만약에 마흔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헌법재판소 이제 9명 체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간의 구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현재는 8명인데 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진보 3, 중도 3, 보수 2. 그런데 만약에 마흔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이 된다면 진보가 4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332에서 432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굉장하게 정치권에서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이거 두 분께 좀 질문 좀 드려볼까요? 김근식 전 실장님. 마흔혁 후보자가 만약에 재판관에 임명이 돼서 참여하게 된다면 이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바꿀 수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관심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민주당 측에서 봤을 때는 탄핵의 결과를 단 1%의 가능성도 봉쇄하면서 완벽하게 인용으로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인용적으로 어떻게든 더 그렇죠. 강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9명으로 온전체가 되면 6명이 그렇죠. 인용을 해야만 탄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8명이기 때문에 8명에서 6명이 또 필요한 그렇습니다. 거죠. 8명이기 때문에 8명에서 6명 하는 거하고 9명에서 6명 하는 건 차이가 크고요. 그다음에 8명에서는 지금 일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기각을 한다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보수 2명하고 중도 성향에서 약간 보수 성향의 중도 재판관이 한 분 계세요. 예. 그러면 맥시멈 최대로 잡으면 3분은 기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8명에서 3명이 기각이면 되면 5명 5명으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탄핵이 기각이 됩니다. 안 되는 거, 기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대 3.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보수 쪽에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면 5대 3으로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지금 이야기가 좀 일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그 일각의 가능성마저도 봉쇄하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늦게라도 합류시키면 5대 3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들어오니까 6대 3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반대로 보수 진영 또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럴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제 일단 헌재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시작을 했고 곧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예.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려버리면 최장목 권한대행의 이제 손에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장목 대행이 그걸 임명을 바로 할 것인지 예. 아니면 지금 우리 양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들이 지금 첨예하게 갈려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끌어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끝난 다음에 임명을 해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설사 또 최장목 대행이 바로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또 헌재 내에서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국민들의 그 제기되고 있는 헌재에 대한 편향성 문제, 그다음에 헌재에 대한 좀 그 목표를 정해놓고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라고 예. 일각의 문제제가 있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선 치더라도 저는 헌재 내부의 평의를 통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는 좀 끝난 다음에 합류시키는 것이 저는 100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참여시킬 거. 만약에 임명되더라도 참여 여부에 대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예. 김용주 교수님 보시기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이제 재판관에 임명돼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당연히 달라질 수 있죠. 어쨌든 확실한 한 표가 더 생길 수 있다. 확실한 한 표로 보시는 거. 그건 예. 그러니까 여기서 표는 인용 쪽의 예. 표에 확실하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쟁론이 있을 수 있지만 인용이라고 하는 범주가 사실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몇 사람 정도가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하루 전만 하더라도 4대 4냐 이런 정도의 오판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뭐 정혁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거니까 최소한 저 사람만큼은 내해주겠지. 뭐 이런 정도의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 과연 이번에 그럴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말하자면 그 이석현 전 법제처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8대 0, 9대 0이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막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요거 마지막으로 양지민 변호사께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의 어떤 성향 또는 추천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근본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원래 그런 거다, 아니다, 이상하지 않는가, 이것도 논쟁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33이라는 숫자를 맞춰놓은 이유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고자 하는 이제 의지가 담긴 것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겠고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면 모두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니까 파면에 동의를 했거든요. 예. 그걸 보자라고 한다면 물론 재판관들의 각각의 정치적인 성향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위반이라든지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결론을 달리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첨예한 쟁점. 패널 두 분 말씀 들어보셔서 이게 이렇게 민감해요, 지금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까지 생각이 가고 있어요,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러니 만약에 헌재에서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이 공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간다면 또 다른 고민이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겠네요, 지금.